마지막 인사를 지키던 내가 누군가의 첫 숨을 구해야 했다. 저는 박지우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20년째 수석 장례 지도사로 일하고 있죠. 사람들은 종종 제 직업을 듣고 움찔하곤 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자부심이에요.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만큼은 완벽하게 만들어드리는 것. 그게 제 사명이거든요. 2024년 5월 18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찍 출근해서 장례식장 곳곳을 점검하고 있었죠. 오후에 있을 예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그런데 예식 중에 갑작스럽게 신부가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임신 7개월 된 신부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였어요.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회생하지 못했습니다. 뱃속 아이까지 함께 세상을 떠났죠. 신랑인 서도윤 씨는 충격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37살의 무역회사 과장이었는데 말끔하고 정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는 바로 제게 와서 말했죠. 장례 지도사님, 아내를 가장 아름답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절차를 맡겨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묻어났어요. 물론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잘 아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염습과 안치 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는 늘 그렇듯 가족들의 보폭을 맞춰 나갔어요. 고인이 된 신부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그런데 조문객 대장을 정리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신랑 쪽 하객 구성이 비정상적으로 적은 거예요. 특히 부모님이라고 소개된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제가 인사를 드렸을 때 그들의 손이 유난히 차가웠어요. 그리고 대답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힘이 드네요. 마치 대사를 외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어색했습니다. 진짜 부부 사이라면 이런 큰 일을 당했을 때 서로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들은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어색해했어요. 조의금 관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통은 가족들이 함께 정리하거나 저희가 도와드리는데 서도윤 씨는 혼자서 직접 장부를 가져가면서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강하게 선호했어요. 아내가 화장을 원했습니다. 꼭 화장으로 해주세요. 상주실에서 쓰레기통을 정리하다가 비타민 약통 라벨 조각을 발견했어요. 임신부용 영양제 같아 보였는데 찢어져서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뭔가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비닐에 보관해 두었죠. 20년 동안 수많은 장례를 치러보면서 터득한 게 있어요. 사람의 진짜 감정은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슬픔, 분노, 절망. 이런 감정들은 아무리 억누르려 해도 어딘가에서 새어나와요. 그런데 서도윤 씨에게서는 그런 감정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통제된 모습이었달까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그런데 신랑 쪽 부모님들이 나가면서 주고받은 대화가 귀에 걸렸습니다. 내일은 몇 시에 와야 하지? 아, 계약서에 적혀 있을 거야. 계약서라니.
부모가 장례식에 참석하는데 무슨 계약서가 필요한 걸까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상하다는 느낌뿐이었거든요. 그래도 20년간 쌓아온 직업적 감각이 계속 경고음을 울려댔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이 장례식에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고 말이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 직감이 맞는 걸까? 아니면 너무 많은 장례를 치르다 보니 의심병이 생긴 걸까?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건에는 분명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 발견한 약통 라벨 조각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비닐에 조심스럽게 보관해둔 그 작은 증거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절차상으로는 경찰에 인계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오전에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제 전 남편 최강석이었어요. 58살인 그는 손해보험사 특별조사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5년 전에 이혼한 후로는 딸 일로만 가끔 연락하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지우야, 잠깐 시간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무거운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색한 제외였지만 일단 사무실로 안내했죠. 유가족 보험문에 대응 차왔어. 어제 돌아가신 분 말이야. 강석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역시 보험 관련 업무였군요. 저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말이야.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정보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예식 전인 4월에 이미 완료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5억이야. 수익자는 당연히 신랑이고. 제가 어제 느꼈던 이상함이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어요. 혼인신고를 미리 완료한 것도 그렇고 5억이라는 거액의 보험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말이야. 이 남자가 상견례도 안 했다는 거야. 부모님이 미국에 계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 저는 어제 봤던 그 부모님들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손, 부자연스러운 대사, 그리고 계약서라는 단어까지. 강서가, 내가 어제 이상한 걸 봤어. 저는 조심스럽게 어제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신랑 쪽 부모님들의 어색함, 계약서라는 단어, 그리고 약통 라벨 조각까지. 강석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죠. 내 직감도 그래. 뭔가 이상해.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는 상황들이 오히려 의심스러워. 우리는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했어요. 이혼한 사이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의 직업적 감각을 신뢰해왔거든요. 그나저나 상견례 미참석 변명이 일관되지 않아. 처음에는 미국 출장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건강상 문제라고 하더라고. 강석의 말에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변명이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지우야, 이거 진짜 수상해. 우리가 좀 더 파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틀렸다면 어떡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의심하는 거잖아.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만약에 정말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막아야 하는 거 아니야. 강석의 말이 맞았어요. 설령 우리의 추측이 틀렸다고 해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확인해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도윤 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장례 지도사님, 내일 화장 일정 확정됐나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분함만 있을 뿐이었어요. 보통 상주들은 마지막 순간을 최대한 미루고 싶어 하는데 그는 정반대였죠. 통화를 끝내고 나서 강석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요. 지우야, 우리 다시 손잡고 이거 봐봐. 예전처럼. 좋아. 하지만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공동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거였죠. 가슴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진실을 밝혀내는 게 더 중요했어요. 저는 20년간 쌓아온 현장 경험과 직감을, 강석은 보험 조사관으로서의 법적 지식과 네트워크를 합치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하기로 약속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일의 끝에는 분명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장례 2일차 새벽,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장례식장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는 척하면서 밖으로 나온 거였죠. 실제로는 담배를 끊은 지 오래됐지만 생각을 정리할 때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길 건너편 다른 결혼식장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부모님들이었습니다. 60대 남성과 50대 여성, 분명히 그들이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촬영했죠. 그들은 또 다른 결혼식에서 신랑 쪽 부모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옷도 어제와는 다르게 차려입었고 표정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의 침통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밝고 기쁜 표정으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중얼거리면서 계속 촬영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계획된 일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강석에게 연락했어요. 강석아, 큰일 났어. 어제 그 부모들이 다른 결혼식장에서 또 부모 역할 하는 걸 봤어. 뭐라고? 진짜야? 동영상도 찍었어. 지금 당장 만나자. 강석은 점심시간에 장례식장으로 왔어요.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자마자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확증이야. 부모 대행 서비스인 거지. 부모 대행? 요즘에는 이런 서비스가 있더라고. 결혼식이나 중요한 자리에서 부모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야. 보통은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 이용하지. 강석은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해 놓은 정보가 있었어요. 그의 SIU 네트워크를 통해 부모 대행 에이전시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했죠. 계약 내역은 개인정보라서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정황상 지난 3년간 도윤이 결혼식에 3번 참석한 기록이 있어. 3번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번의 결혼식이라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지우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강석도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그 가능성을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무서웠던 거죠. 저희는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강석은 보험사 네트워크를 통해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고, 저는 장례업계 동료들을 통해 최근 몇 년간의 이상한 케이스들을 확인해 보기로 했죠. 그런데 지우야, 우리가 정말 맞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이상한 건 분명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틀렸다고 해도 확인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부모 대행 서비스에 대해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있었고, 의외로 수요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서비스를 악용하는 경우였어요. 특히 보험 사기나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우야, 큰일이야. 비슷한 케이스들을 몇 개 더 찾았어. 정말? 응. 지금 당장 만나자.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의 한 걸음 더 다가선 것 같은 느낌이었죠. 사실 이런 수사는 처음이었어요. 저는 장례 지도사일 뿐이고 강석도 보험 조사관이지 경찰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직감이 있었습니다. 지우야, 우리가 틀렸으면 좋겠어. 진짜로. 나도 그래. 하지만 만약에 맞다면, 그럼 더 큰 피해가 있기 전에 막아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강석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혼한 후로는 이런 시간을 갖기 어려웠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일할 때처럼이야. 응,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이혼했지만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 앞에는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강석이 SIU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가져온 정보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카페에 마주 앉아 그가 펼쳐놓은 서류들을 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지우야, 이거 봐. 2019년부터 시작해서 패턴이 있어. 첫 번째 사례는 2019년이었어요. 신부 김미영, 24세. 결혼 5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했죠. 사망보험금은 2억 원이었어요. 이 여자도 임신 중이었어. 그리고 혼인신고는 결혼식 전에 미리 완료되어 있었고, 두 번째 사례는 2021년이었습니다. 신부 이서현, 26세. 새벽에 단독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보험금은 3억 원으로 늘어나 있었죠.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야. 임신 초기였고 가족 관계가 복잡했어.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고 하더라고. 세 번째는 2022년 신부 박소영, 28세. 음독으로 추정되는 사망이었어요. 보험금은 4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케이스가 네 번째야. 5억 원. 저는 서류를 넘겨보면서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범죄라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 일인지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공통점이 뭐야? 첫째,
모두 임신 상태였어. 둘째, 혼인신고가 결혼식보다 먼저 완료되어 있었지. 셋째, 피해자들 모두 가족 관계가 약했어.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강석이 하나씩 설명해 주는데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죠. 그리고 또 하나, 각 사건마다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이 주변 증언에 등장해. 영양제. 응.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임신부용 비타민, 두 번째에서는 철분제, 세 번째에서는 종합 비타민이 나왔어. 모두 신랑이 정성스럽게 챙겨줬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저는 며칠 전 상주실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던 약통 라벨 조각을 떠올렸어요. 그것도 영양제였죠. 강서가, 이거 신랑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어. 그게 문제야. 2019년 사건의 신랑은 김성호라는 이름이었어. 지금의 서도윤과는 다른 이름이지. 개명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서도윤이 5년 전에 개명한 기록이 있더라고. 본명이 김성호였어.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5년에 걸쳐서 4명의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이 미친 놈이.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어요. 평소에 욕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지우야, 그런데 이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우리가 가진 건 정황 증거뿐이야. 강석의 말이 맞았어요. 아무리 패턴이 명확하다고 해도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는 부족했죠. 더욱이 이미 화장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부검도 어려웠어요. 일단은 계속 추적해보자. 혹시 다음 타깃이 있을 수도 있잖아. 다음 타깃? 응. 만약에 이게 연쇄범죄라면 분명히 다음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우리가 이 일을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다음 피해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학생인 딸이 혹시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좀 복잡해서. 너는 조심해서 다녀. 특히 모르는 사람들 조심하고. 알았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강석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더 자세한 자료 가져올게. 이번엔 반드시 막자.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4명의 여성들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모두 젊고 아름다운 분들이었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니요. 그리고 만약 5번째 피해자가 있다면 우리가 꼭 막아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이 연쇄 범죄는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2024년 7월, 저는 평소처럼 장례식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산모 교육 봉사 활동이 있었죠. 임신부들을 위한 건강 교육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로 참여한 거였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예서라고 하는 30세 여성이었어요. 대학병원 내과 전임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임신 10주 정도 되었다고 했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인사만 나눴어요. 그런데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손목에 멍이 있는 거예요. 어머, 손목에 멍이 있네요. 괜찮으세요? 아, 이거요? 그냥 문에 부딪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멍의 모양이 좀 이상했어요. 문에 부딪혀서 생기는 멍 같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누군가 잡은 것 같은 모양이었죠. 혹시 신랑분은 어떤 분이세요? 무역회사에서 일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동받을 정도죠. 예서 씨는 남편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작년 가을에요. 신랑 부모님이 미국에 계셔서 상견례는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신랑 부모님이 미국에 계셔서 상견례는 나중에라는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서도윤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혹시 신랑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도윤이에요. 왜요?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였죠. 아, 그냥 궁금해서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서도윤의 다음 타깃인 건 아닐까. 그리고 지금 그 손목멍은 뭘 의미하는 걸까. 집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강석에게 연락했어요. 강석아, 큰일 났어. 서도윤의 다음 타깃을 찾은 것 같아. 뭐라고? 진짜야? 한예서라는 여의사야. 임신 10주고 남편이 서도윤이래. 이런, 진짜 연쇄범이었구나. 강석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우리의 추측이 맞았다는 게 오히려 무서웠거든요. 다음 날, 강석이 조사해온 정보는 더욱 놀라웠어요. 지우야, 이 사람들 보험 가입 상황이 장난이 아니야. 서로 수익자 구조로 다중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총액이 7억이야. 7억.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최근에 10억으로 인상하려고 추진 중이래.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 악마 같은 남자가 또 한 명의 무고한 여성을 노리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직접 경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당연히 해야지. 우리는 예서 씨에게 직접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결국 만나주기로 했죠. 카페에서 만난 예서 씨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손목멍은 더 진해져 있었습니다. 예서 씨, 제가 하는 말이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신랑분에 대해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우리가 알아낸 사실들을 설명했어요. 서도윤의 전 부인들, 보험금, 그리고 의심스러운 죽음들까지. 하지만 예서 씨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은 믿을 수 없어요.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예서 씨, 제발 조심하세요. 특히 남편이 주는 약이나 음식은 그만해 주세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의 음해 같아요. 예서 씨는 화를 내면서 자리를 떴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죠. 강석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지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어떤 방법? 증거를 찾는 거야. 확실한 증거를. 그날 밤
저는 예서 씨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며칠 후 예서 씨에게서 의외의 연락이 왔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좀 신경 쓰여서요. 저는 희망을 품고 다시 만났어요. 하지만 예서 씨의 표정은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서 씨. 그리고 저희는 정말 사랑해요. 이런 의심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을 설득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예서 씨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도윤의 범행을 막아야 했죠. 그때부터 저희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이 연수의 살인마를 잡아야 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강석과 저는 서도윤을 본격적으로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불법적인 방법은 쓸 수 없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동선, 파악 정도는 할 수 있었죠. 몇 주간 지켜본 결과 그에게는 특별한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찾는 거예요. 403호야. 그런데 명의가 김성호로 되어 있어. 강석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김성호, 바로 서도윤의 개명 전 이름이었죠. 이상해. 왜 예전 이름으로 된 사무실을 아직도 쓰고 있는 걸까? 아마도 뭔가 숨기고 싶은 일들을 거기서 하는 게 아닐까. 우리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보려고 했지만 아직 기준에 미달이었어요. 정황 증거만으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자. 강석이 제안한 건 합법적인 방법들이었어요. 공용 복도 CCTV를 정식으로 확보하고 택배 무인 보관함 로그를 조사하는 거였죠. 며칠 후 드디어 성과가 나왔어요.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지난 몇 개월간의 택배 배송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지우야, 이거 봐. 정말 이상한 물건들이 많이 배송됐어. 강석이 보여준 목록을 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각종 영양제, 비타민, 그리고 화학 실험용품까지 주문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쓰레기 배출 일정도 확인했는데 403호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특이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대량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그 안에는 각종 용기와 포장재들이 들어 있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증언해 줬거든요. 이제 좀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 어느 날 밤, 저희는 오피스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도윤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그가 나타났어요. 큰 봉지를 들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거였죠. 그가 떠난 후 저희는 조심스럽게 그 쓰레기 봉지를 확인해 봤어요. 장갑 끼고 해야 돼. 강석이 준비해온 일회용 장갑을 끼고 봉지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수기로 쓰인 타깃 리스트가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피해자들 사진에는 X표가 그어져 있고 예서 씨 사진에는 파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거든요. 이거 완전히 증거잖아. 여러 종류의 빈 영양제 병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 대행 업체와 주고받은 일정표도 발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분산된 조의금과 보험 설계에 대한 메모였어요. 어떻게 하면 의심받지 않고 최대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치밀하게 계산해 놓은 거였죠. 지우야, 이거 1화에서 내가 찾은 약통 라벨이랑 비교해봐. 강석이 건네준 송장 파편을 보니 제가 처음에 발견했던 라벨 조각과 동일한 판매처에서 온 거였어요. 연결고리가 완성됐어. 이제 우리에게는 확실한 물적 증거가 있었어요. 더 이상 정황 증거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이제는 정식으로 신고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자료들을 보시면 연쇄살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담당 형사도 저희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특히 타깃 리스트와 보험, 설계 메모는 결정적이었죠. 일단 긴급 체포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하셨죠. 네, 한예서라는 분이에요. 임신부인데 아직도 남편을 믿고 있어서 위험해요. 형사는 즉시 예서 씨 보호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서도윤에 대한 24시간 감시도 시작하기로 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석이 말했어요. 지우야, 우리가 해냈어. 이제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을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야 진짜 끝나는 거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이 악마 같은 남자의 정체를 밝혀냈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푹 잘 수 있었어요. 몇 주 동안 계속 따라다녔던 불안감이 사라진 거였죠. 하지만 서도윤도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2024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그날은 예서 씨의 정기 산전 검진일이기도 했죠. 저희는 경찰과 함께 그녀를 24시간 보호하고 있었지만 서도윤은 아직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걸 완전히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병원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서도윤이 전화를 받으면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경찰이 설치한 도청 장비로 들어보니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거든요. 오늘로 끝내야 돼. 더 이상 끌 수는 없어. 병원 내 사고로 위장하면 되겠지. 계단에서 넘어진 걸로 하면 될 것 같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미친놈이 정말로 오늘 예서 씨를 해치려고 하는 거였죠. 강석이 무전기로 경찰에게 연락했어요.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해요. 범행을 저지르려고 해요. 하지만 경찰은 현행범 체포를 위해 좀 더 기다리자고 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죠. 예서 씨는 산부인과 진료를 마치고 나오고 있었어요. 서도윤이 다가가서 그녀를 안아주는 모습은 겉보기에는 다정한 남편 같았지만 저희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죠. 자기야, 화장실 좀 다녀와. 집에 가기 전에. 응, 알았어. 예서 씨가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서도윤은 주차장 쪽으로 이동했어요. 분명히 뭔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았죠. 몇 분 후 예서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서도윤이 그녀에게 다가가면서 말했죠. 자기야, 차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같이 봐줄래? 응, 그래. 두 사람이 주차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긴장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주차장에서 서도윤은 예서 씨를 자신의 차 근처로 유인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그녀를 붙잡으려고 했죠. 뭐 하는 거야?
예서 씨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라. 경찰들이 사방에서 나타나면서 서도윤을 포위했어요. 저와 강석도 함께 현장으로 뛰어들었죠. 서도윤의 얼굴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악마의 얼굴이 드러났거든요. 놓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서도윤, 아니 김성호. 당신은 연쇄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어요. 서도윤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죠. 예서 씨는 충격에 빠져서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남편이 왜? 예서 씨,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예서 씨를 부축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서도윤의 정체, 지금까지의 범행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위험했는지까지. 예서 씨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니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정말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그래요. 하지만 이제 안전해요. 서도윤이 끌려가면서 저희를 째려보는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누구도 해칠 수 없게 됐다는 안도감이 더 컸죠. 강석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말했어요. 지우야, 우리가 해냈어. 진짜로. 응, 이제 끝났어.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지난 몇 개월을 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에서 시작됐는데 결국 연쇄살인마를 잡게 된 거였죠. 예서 씨도 충격에서 벗어나 저희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만약 두 분이 아니었다면. 괜찮아요. 이제 정말로 안전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석과 저는 처음으로 여유 있게 대화를 나눴어요. 지우야, 고생 많았어. 너도.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일이야.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재판이 남아 있었거든요. 서도윤이 확실히 처벌받을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죠. 그래도 오늘만큼은 성취감을 느껴도 될 것 같았어요. 우리가 정의를 실현했으니까요. 2025년 2월, 드디어 서도윤의 재판 선고일이 왔어요. 법원 앞에는 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죠.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었거든요. 저와 강석, 그리고 예서 씨도 방청석에 앉아서 선고를 기다렸어요. 몇 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서도윤의 치밀한 범행 수법들이 모두 드러났죠. 피고인 김성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죠. 법원은 연쇄성과 계획성을 인정했어요. 5년에 걸쳐 4명의 여성을 타깃으로 삼아 보험금을 노린 치밀한 범행이라고 판단한 거였죠. 서도윤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동물 검출 결과, 구매 정황, 그리고 범행 패턴까지 모든 게 그의 유죄를 증명했거든요. 법정을 나서면서 예서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두 분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다행이에요. 이제 정말로 안전하게 아이를 낳으세요. 예서 씨는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죠. 며칠 후, 저는 특별한 추모식을 기획했어요. 서도윤의 피해자들을 위한 합동 추모식이었죠.
산모 추모 재단으로 꾸며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싶었거든요. 추모식에는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참석했어요. 모두들 뒤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되어 안타까워했지만 범인이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했죠. 마지막 인사만큼은 완벽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추모사를 하면서 말했어요. 이게 바로 제 직업적 자부심의 완결이었거든요. 추모식을 마치고 나서 강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지우야, 이제 좀 쉬어도 되겠어. 응, 이제 정말 끝났어. 그럼 이제 일극 말고 같이 밥부터 먹을까? 예전처럼 강석의 제안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거든요. 좋아. 하지만 천천히 해보자.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부모 대행 산업의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보도가 나왔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규가 강화된다는 내용이었죠. 우리가 한 일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꾼 것 같네. 강석이 뉴스를 보면서 말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범죄자를 잡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거였죠. 몇 주 후, 저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그 사건 정말 무서웠겠다. 응, 무서웠어.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사람들을 구한 거잖아. 딸의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죽은 사람을 보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도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장례식장으로 돌아가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직업적 의심에서 시작됐는데 결국 4명의 여성을 죽인 연쇄살인마를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5번째 피해자가 될 뻔했던 예서 씨도 구했고요. 무엇보다 강석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이혼은 했지만 여전히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이라는 걸 확인했죠. 다음 날 출근해서 새로운 장례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마지막 인사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처지 인생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강석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아. 하지만 이번엔 내가 사. 당연하지. 저는 미소를 지으면서 답장을 보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그날 저녁 강석과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우야, 우리 진짜 잘했어. 사람들을 구한 거야. 응,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좀 어색하네. 괜찮아. 천천히 적응해보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이 긴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죠. 며칠 후 예서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2분 덕분에 아이를 무사히 낳을 수 있었어요. 축하해요. 정말 다행이에요. 예서 씨의 목소리에는 행복감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달 후, 저는 예서 씨와 아이를 만나러 갔어요. 정말 건강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희망이에요. 2분이 저희에게 희망을 주셨으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리가 구한 건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었던 거예요. 강석도 함께 왔는데 아이를 보면서 흐뭇해했어요. 지우야, 우리 손자뻘 되는 아이네. 무슨 손자야. 우리가 구한 소중한 생명이지. 그렇게 해서 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됐어요. 서도윤은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됐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됐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장례 지도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죽은 사람을 보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안전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죠. 강석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아직 재결합을 결정한 건 아니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는 다시 쌓아가고 있죠. 어느 날 밤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마지막 인사라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마지막 인사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첫 번째 인사, 첫 번째 숨, 첫 번째 희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고요. 마지막 인사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장례 지도사 박지우의 새로운 사명이 된 거였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우야, 내일 점심 같이 먹을래? 좋아. 어디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카페 어때? 그래, 좋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거든요. 20년간 장례 지도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마지막 인사를 지켜봤지만 이번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었어요. 단순히 고인을 보내드리는 것을 넘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희망까지 지켜낸 거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마지막 인사를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시작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저는 박지우 20년 경력의 수석 장례 지도사니까요. 마지막 인사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알고 있어요. 때로는 마지막 인사를 지키는 사람이 누군가의 처지 인생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